김정은이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은 공식적으로는 1년, 아무리 길게 봐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치, 안보, 경제 3중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고모부가 장성택이라고 후견인이었는데 장성택도 막 죽이고요. 일종의 공포 정치로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닦습니다. 김정은이 내건 것은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주민 지지 획득을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핵 개발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핵을 더 진짜 포기하자.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그냥 배째라. 우리 갈 길 가겠다. 하고 세게 나올 거냐. 북한은 앞에 걸 택했을까요? 뒤에 걸 택했을까요? 뒤에 걸 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 말로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라고 했고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 버텨보겠다 이거죠.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혼자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립경제. 그게 가능하다면 벌써 됐겠죠. 이렇게 제재가 심한 와중에 자력갱생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게 갑자기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7년 이래 북한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균 마이너스 2%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날 굶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요. 굶는 거에. 그런데 그렇게 한참 굶고 있는데 먹을 거가 생깁니다. 먹을 걸 줍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잘 먹어요. 그랬다가 다시 먹을 걸 안 줘. 그럼 옛날보다는 먹는 수준이 조금만 올라갔어도 더 힘들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겠죠. 북한 주민들이 느낀 게 그런 식인 거예요. 김정은 처음에 들어와서 병진 노선하겠다면서 핵 개발도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5년 동안 잘 나갔었고 북한 경제 역사상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8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70, 80% 정도는 시장에서 먹고 삽니다 이미. 근데 시장도 이제는 잘 안 열려요. 경제 제재가 된 거에다 플러스 코로나가 또 있었습니다. 북한은 내부적인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됐으니까 아예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코로나가 들어올까 봐. 그러다 보니까 무역은 더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점점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정책과 북한 체제, 북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조사를 해보면 그중에 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MZ세대입니다. 외교관이나 유학생 같은 소위 엘리트 계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 계층조차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한 정보는 자꾸 들어가요. USB 같은 걸로. 그래서 뭐 K-팝, 무슨 뭐 K-드라마. 그리고 2년 전에는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고 해서 남한 말투 쓰면 잡아갑니다. 그 정도로 한국 문화가 북한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체제가 이제는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들어간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작년 연말부터 우리는 동족이 아니고 이제 두 개의 적대 국가다라고 선언했죠. 남한에서 받는 거는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자꾸 들어오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체 힘으로 가능할까요?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 자립경제,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진작했겠죠. 성공할 수 있다면 왜 2018년에 갑자기 우리는 경제로 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고 트럼프한테 막 사정하다시피 매달리고 왜 그런 모습을 보였겠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스스로도 알 겁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결국 북한이 잘 살려면, 경제가 좀 나아지려면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지 저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개방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경제가 저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하고 점점 더 왜곡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상 국가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만 자꾸 가면, 그런 와중에 만약에 통일의 기회라도 온다면 우리의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통일이 굉장히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북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뭐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슈인 것이고,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 특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면서 아, 통일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50년 후에 있을 것이다. 30년 후에 있을 것이다. 100년 후에 있을 것이다는 뭐 거의 한 분 빼고는 거의 없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20, 30년 후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손에 많이 드셨는데, 저는 평생 북한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30년, 좀 한 20년만 봐도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낡고 폐쇄적이고 4대 세습을 준비하는 저런 나라가 20세기 냉전 시절에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21세기 이렇게 뭐 AI니 뭐니 이렇게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이런 세상에서 저렇게 낡은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국호만 같을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다른 북한일 겁니다. 개방되고 개혁되고 우리가 상당 부분 물자와 사람과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북한이라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처럼 꿈에만 있는 통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평양 지사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고, 신의주 출장소, 뭐 청진, 뭐 중학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강의가 지겹지 않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동호 교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요. 청중 여러분도 어떻게 강연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저희 가운데 있는 여자분부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저희가 가진 경제 지표들이 어떤 추측에 의한 지표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실생활 속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를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계획 경제입니다. 북한의 시장이라는 것이 많이 커져가지고 시장에서 물건들이 팔리긴 하지만 그것도 북한 당국이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가를 가지고 북한 경제 상황을 알기는 좀 첫째 어렵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여러 몇 개 그런 전문 기관들에서 대표적인 품목 몇 개를 조사를 해서 가격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쌀이나 뭐 몇 가지 좀 뭐 채소 이런 종류들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첫째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시장에 가서 사느냐, 마트에 가서 사느냐, 편의점 다 다르고요. 서울 다르고 제주 다를 겁니다. 북한의 그 조사 그 물가도 그게 어디 시장일지도 잘 모르겠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품목의 어떤 가격의 등락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생산량의 문제인지, 해외 수입이 뭐 잘 안 돼서 문제인 건지, 소비자들의 수요 때문인지, 우리나라 경제 내부 같으면 그런 것까지를 조사를 하면서 왜 이 가격이 변화했는지를 해석을 하면서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경우는 그런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남자분 한번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이호근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은 대선이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일이 있을 때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무력 도발을 행하는 근본적인 자원이나 아니면 자본 같은 게 어디서 발행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대답에 대한 답은 좀 간단해지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경제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인민경제라고 우리가 말을 붙이고요. 하나는 군과 관련되는 군경제, 그리고 하나는 당경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한테 써야 되는, 우리 같으면 일반 주민을 위한 경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특정 계층, 특정 그룹을 위한 경제가 별도로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게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인민경제로 가야 될 자원을 군이나 당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은 어려워도 당이나 군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그쪽에 그 군부 재원을 조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화여대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소통의 광장, 소중한 통일의 광장. 저희는 다음에도 멋진 스토리텔러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